예, 거꾸로 교육학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페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수업에 썼던 자료를 거의 다 과거에 썼던 자료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 서브노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서브노트를 넣은 이유는 뭐냐? 슬라이드만 가지고 읽게 되면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못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슬라이드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글로 풀어서 읽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슬라이드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내용들 다 PDF로 전환해가지고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왜? 휴대폰에다가 저장하시고 그거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들의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카페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카페에 PDF 파일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저장을 해놓고 매일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 복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학습 전략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복습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개 하반기에 하고 있는 첨삭을 1, 2월부터 합니다. 왜?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첨삭을 해봐야지 출제 경향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나올 부분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또한 매주 화요일 날 오후부터 금요일 날 12시까지 내지는 토요일 날 9시 이전까지 이메일로 첨삭 양식 카페에 올라와 있는 양식에 따라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카페에 거기 보시면 첨삭 받을 때 시간 체크해야 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그 Q&A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첨삭 그 양식을 작성하는 요령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기존의 그 학습 전략을 들어보시면 그게 1시간 반짜리라서 그게 홍보용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용 강의로 생각하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들으셨으면 좀 중복이 될 텐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을 접근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거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전공도 외울 게 많죠. 교육학까지 외우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교육학은 전공 80점에 교육학이 20점인데 20점짜리까지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1, 2월에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방식,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 나오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개별 첨삭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개별 첨삭을 통해서 출제 경영 파악과 함께 실제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그 교육학 20점짜리가 이번 1, 2월에 배운 걸로 되느냐? 이거 말고도 더 해야 돼요. 뭘 더 하느냐? 2차 시험에 보면 심층 면접을 하는데 1차 12월 셋째 주에 보고 나서 2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주어져요. 한 달 조금 넘게 주어져요. 그러면 심층 면접에 대해서 내용 하는 것들을 언제 하겠냐 이거예요. 왜? 2차에서는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실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 물어볼 내용들에 대한 답변 준비도 이해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새롭게 준비하겠다? 시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교육학은 1차 교육학 논술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2차 심층 면접에서 답변할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1차만의 준비가 아니다. 2차도 좀 같이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에 있어서 지덕체 준비하라는 부분은 학습 전략에 있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에서 잠시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반복해서 암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일 땐 돼요. 과거 벼락치기식으로 중간고사 준비한다, 기말고사 준비한다, 그건 돼요. 임용고시 때는 적어도 쫙 끌어올려서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레벨업을 할 때 자신의 계획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머리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학습 전략 안에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어느 것인지 효과성을 검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존에 합격 수기를 다 받아가지고 이 방법이 나한테 맞나 저 방법이 나한테 맞나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하루에 아마 많이 하시면 10시간 공부할 거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깊이를 채워야 되는데 농도를 채우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레벨업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시간은 똑같이 1년이 흘러갔는데 논술 작성할 레벨이 안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미루면 해결되겠지? 해결 안 돼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고, 그 계획은 제가 간략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합격 수기를 다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테스트를 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책은 보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멍 때리기, 걷기, 운동, 내지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와 같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체력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운동이 연결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부 방법을 너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존에 공부 방법을 안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복습을 어떻게 하는 얘기냐? 묻고 답변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드리고 슬라이드에 모든 글이 써 있지 않아요. 왜?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묻고 답하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시면 서브노트로 다 해결이 돼 있으니까 읽어봐서 안 되시면 서브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복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묻고 답을 해봅니다. 그럼 답이 되는 항목이 있고 답이 안 되는 항목이 있겠죠? 답이 되는 항목은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걸 왜 반복을 또 하고 있어요? 다음번엔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안 됐다, 실패를 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그래서 한 회독을 해요. 그래서 놓친 거 한번 정리해야죠. 놓친 거 한번 다시 한번,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두 회독할 때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검은색으로 체크 안 됐던 게 체크되는 것도 있을 거고, 검은색 체크된 것 중에 체크 안 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건 줄어들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3회독을 통해서 빨간색으로까지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했는데도 이거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자신의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한번 써봐야 됩니다. 쓰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는 거를 반복하는 거는 자기만족일 뿐이에요.
모르는 게 하나하나씩 다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복습이 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검은색으로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노트 정리하고. 그래서 아는 걸 노트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아는 것들은 다 서브노트로 글로 다 읽혀서 있으니 그거 보고 밑줄만 그으세요. 필요한 부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결과물은 논술입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논술을 작성을 안 해보신 분들이 초수의 경우는 대부분이실 거예요. 물론 재수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논술 작성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국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냐? 아니에요. 서론을 대충 알아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혀 관계없는, 주제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을 써서 논술에서 점수를 못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채점 기준부터 볼까요? 기존에 이 채점 기준이 이대로 나와 있어요. 논술의 시험 문제를 보시면 채점 기준이 뭐라고 나오면 표현 구성이 5점이고 논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썼느냐가 15점을 준다. 그래서 합이 20점이에요. 표현 구성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서론이 하나 있어야 되고 본론의 내용들은 답변 쓰는 내용으로 있어야 되고 결론이 적혀 있다. 그러면 1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없으면 1점이 까지는 거예요. 주제와 연계가 돼 있다? 좀 이따가 문제 읽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 문제 보면 항상 누구 이론에 의해서 뭐를 써라라는 거 이전에 맨 위에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이라는 메인 주제가 있어요. 서론하고 결론에 이 메인 주제와 연계가 돼 있으면 2점을 주는 거고 주제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2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하고 결론은 대충 범용으로 대충 쓸만한 얘기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1점은 맞아요. 근데 주제와 연계가 안 됐잖아요. 우연히 그 범용 주제로 써놨던 게 내가 했던 그 시험 문제하고 맞으면 2점을 받겠지만 안 맞으면 이 2점을 기본으로 까지고 들어간다고요. 20점에 2점을 까지고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서론과 결론 안 썼다 그러면 3점을 기본적으로 까지고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쓰는 건 안 됩니다. 또한 논술의 내용을 대개 4문제가 나죠. 3점짜리로 해서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써야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있어요. 누구의 무슨 이론에 의해서 장점 2가지, 적용 사례 2가지를 쓰세요라고 돼 있으면 그거 개수 채워서 써야 돼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본론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 논술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술의 기본 구조를 갖춰서 쓰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글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서론의 전체 주제와 연결되면서 글의 구조를 갖추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갖추는 거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다음에 뭘 써야지 라는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버리는 시간을 없앨 수가 있어요. 6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논술 시간이. 그러면 비포용지 한 바닥에 3분의 2쯤 되는 글의 분량이 나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걸 읽고 논리 전개의 구조를 짜서 글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6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읽고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문제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짜서 전체 내 논리 전개 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5분 이내입니다. 이내.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 15분이고요. 여기에서 뽑을 때 글의 구조로 뽑아놨던 문제제기, 글의 목적, 글의 의의와 한계로 해서 서론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에요. 결론 작성하는 거는 여기 소결론들 모아서 한두 문장으로 결론을 내고 거기다 방향과 전망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7분입니다. 5분보단 더 걸려요. 왜? 이것들을 모아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론에 해당되는 거는 쉬운 문제의 경우는 5분 이내 한 단락을 작성을 하는데 5분짜리 4개를 작성을 하거나 3점짜리 4개를 작성하거나 7분 정도가 걸려서 4개를 작성하거나 해요. 그럼 요거 시간 합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짜리 4개를 했다. 그러면 20분이잖아요. 4, 7이 28분이잖아요. 그래서 47분. 그래서 5분에 작성했으면 47분 안에 끝나요. 7분이 걸렸다, 본론 작성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8분이 더해지겠죠? 55분 걸려요. 결국 한 문제, 3점짜리 문제 나와 있는 거 한 문제 작성, 한 단락 작성하는데 7분 이내로 완료가 안 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작성까지. 그래서 이게 언뜻 생각할 때는 논술 작성하는 게 그냥 간단하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안 나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반도 못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뽑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문제를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를 이 틀에 정해진 틀에 따라서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과 결론 갖춰져 있죠, 일단. 그 다음에 대주제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로 들어서 보죠. 학습법이란 하고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하고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논술로 작성하는 방식의 글의 구조를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공감해요. 이게 바로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는 첫 타이틀만 봐도 대충 알아요.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요즘 화두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소통과 참여를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되겠죠. 난 공감한다. 첫 번째 서론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논술은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예고를 하는 게 바로 서론에서 하는 겁니다. 글의 목적. 학습법이란? 그래서 암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라는 게 글의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향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고 설득이 딱 되면, 의의와 한계를 통해서 설득이 딱 되면 한번 들어봐야겠네, 나한테 도움이 된다니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문장으로만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 작성하는데 그래서 5분 걸리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럼 본론 대충 쓰면 되겠지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결론부터 오래요. 단기간에 복습이 유리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에요. 왜? 그 근거는 에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1시간만 지나도 56%를 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복습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망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기간에 복습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그 다음에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사례를 제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근거와 사례가 내가 주장했던 단기간의 복습에 유리하다는 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면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거 한 단락 작성하는 게 5분에서 길어지면 7분이 안에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한 단락에 5분에서 7분 안에 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논술과 기존의 객관식 시험하고 뭐가 다르냐? 바로 여기 근거나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문제의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해당 사례에 적용된 지능의 명칭, 그다음에 그 명칭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과제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근거와 사례로서 요구사항들을 맞춰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는데 받자마자 쫙 논리전개해서 써야지 겨우 60분 안에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하고 내가 뭘 써야 되지 하고 시간 낭비를 해버리면 그러면 시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틀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부터 이 틀에 맞춰서 써보는 겁니다. 되게 오해하시는 게 아니 논술은 두괄식도 있지만 우리 흔한 게 미괄식 아닌가요? 뭐 이래서 이렇고 나의 논리의 근거는 이렇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라고 미괄식으로 하는 게 흔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현대는 선생님들이 학교 임용해서 행정보고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두괄식입니다. 결론은 뭐고 그 결론이 나오면 근거는 뭐고 적용했을 때 사례는 뭐고 라는 이 두괄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셔야 됩니다. 또한 잘 보시면 여기 근거들이 나온 것들 내 소결론들이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단락의 맨 앞에 있겠죠. 단락하면 되게 바꿔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계적으로 안 봐도 맨 앞에 첫 문장이 결론이에요. 소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모았을 때 소결론 한 줄씩만 읽고 그거를 모아서 이게 소결론이었으니 모아서 쓰면 이렇게 한마디로 쓰면 되겠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쓰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미괄식을 쓰지 말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두괄식을 쓰셔야 돼요. 단기간에 복습이 유리하다? 왜? 에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의해서. 인간은 1시간만 지나도 망각을 하기 때문에. 망각을 줄이려면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죠. 두 번째는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이 된다라는 게 경험곡선 내지는 학습곡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 회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회, 3회, 4회로 반복되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게 바로 학습곡선이 주장하는 바죠. 반복학습을 해야지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질의응답 방식이 장기 기억에 유리하다라는 게 검증된 결과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뇌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을 때 훨씬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출 과정에 실패를 겪도록 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복습할 때 묻고 답하기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월화 하브루타 복습을 하는데 그때 하는 작업이 묻고 답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인출 실패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틀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틀려봐야지 다시 볼 때 아 내가 이거 틀렸었지 하고 체크가 되면서 장기 기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본론에 이거 5분씩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소결론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 복습이 유리하고 반복 학습이 시간 절약이 되고 질의응답 방식이 최적의 학습 방법이고 라는 소결론을 첫 문장을 딱 보고 모으면 질의응답 방식의 일별 복습이 최선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학습 방법은 질의응답 방식의 일별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1, 2월에는 월화 교육학 들으시면서 수목금토 일까지는 많이 필요 없고 1시간씩만 배웠던 내용까지 반복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반복 학습하게 되면 시간 절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거라고 답변하고 이거 하면 이거 답변하고 하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학습 방법이고요.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지금 학습 방법을 첨삭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첨삭을 하면 주로 이 글의 구조 갖추는 게 한 달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한 달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같이, 남들은 하반기에 주로 하는 첨삭을 1월부터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글의 구조를 익숙하게 하고 방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되느냐? 알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일별 복습, 반복 복습하라는 거 근거를 들어갖고 다 설명을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에이빙하우스 망각 곡선에 의하면 1시간 지나면 56%를 망각을 하죠. 일주일 지나면요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반복 복습을 매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일주일 지나면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다 생짜로 다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 돼요. 뭐하러 공부했어요 앞에 2달간? 뭐하러 시간 투자했냐고요. 매일 반복 복습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슬라이드를 다 오픈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카페에다가. 주로 수요일날 올려드려요. 매번 그래서 기존의 강의글이 다 올라가 있는데 새로 저는 매번 수업 준비를 하면서 또 고칠 부분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보시면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이번 연도가 달라진 점은 뭐냐? 조금 더 내용이 부가가 돼 있어요. 그건 출제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서 첨삭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 작성하시면서 이 오레오 글쓰기를 연습을 하세요. 오레오 글쓰기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실제 슬라이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오레오로 읽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근거로 하거나 학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슬라이드 안에 결론은 뭐냐? 실천이 중요하다.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반으로? 단기간의 복습, 반복 학습, 질의응답. 그거의 근거는 에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경험 곡선, 인출 실패의 학습 효과에 대한 인지 심리학. 사례는 이러한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내지는 실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로 된 자료를 PDF로 제공을 했으니 그거를 직접 반영해서 하는 방식이라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슬라이드마다 묻고 답하기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오레오. 이 오레오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한 달락 글쓰기를 매 슬라이드를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여기 딱 그렇잖아요. 결론, 개념 근거. 그래서 이 오레오로 묻고 답하기 하는 거, 오레오로 글쓰기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한 달락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첨삭을 하게 되면 구조 갖추는 거, 여기 오레오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 나머지를 하죠. 그래서 요 방식이다. 더불어서 이 오레오는 논술에만 필요하고 공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층 면접에 가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할 겁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심층 면접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죠. 학습 방법은 하고 아무렇게나 답변할 겁니까? 아니에요. 딱 이 오레오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짜리로 돼 있겠죠? 단기간의 복습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식입니다. 이는 에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에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1시간만 지나도, 학습한 이후에 1시간만 지나도 56%를 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아는 걸로 끝내서 될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딱 한 달락 답변하는 거예요. 이 오레오 답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까지 같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첨삭까지 일부러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근거 자료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쓰기 하는 건데 더불어서 여기 그 다른 내용들은 자세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들어가죠. 되게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라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해라, 뭐 창의적인 사고를 해라, 뭐 비판적인 사고를 해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담아라라는 얘기들을 주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 그냥 슬기롭게 잘하라고 라는 얘기밖에 없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뭐냐? 논술이라는 거의 목적은 타인을 설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문이라는 게 뭡니까? 육하원칙 하나짜리 문장이죠. 단문을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단문으로 육하원칙 하나로 쓴다 하면 아무리 내용을 잘 담는다고 하더라도 단문으로 작성하면 그 논술에서 2줄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즉 내가 첨삭을 받아봤더니 글을 썼더니 이게 3줄이 넘어간다? 나는 단문 작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죠. 아, 여기 잘못 썼구나 라고 눈으로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첨삭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문 작성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월 달에 첨삭해서 주안점이 돼서 점검을 할 거예요. 단문 작성을 하면 대개는 어색합니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 영희가 학교에 갔다. 라고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 읽어볼 때는 되게 이상해요. 근데 논술로 작성이 된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게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단문 작성되었을 때 비판의 소지가 적어요.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문 작성을 하고 눈에 드러나게 2줄 이내로. 내가 3줄이 됐다? 그럼 분명히 그 글은 잘못 쓴 거예요. 그게 눈에 드러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되게 논술 작성된 거를 다시 읽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학교식이나 나온 사람들이 주어 동사가 안 맞아? 그럼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해보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언어를 써서 말을 하는 거 중심인데 말을 할 때는
주어와 동사가 맞지 않아도 맥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등에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건 글로 써놓으면 주어와 동사가 맞지 않으면 도대체 뭘 어쩌란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글을 받아들이는 데와 말을 알아듣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말을 알아듣는 데는 척두협이에요. 글을 알아듣는 데는 두정협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을 다 체크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60분 안에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 죽었다 깨나도 그거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의 첫 번째는 다른 거 빼고 주어 동사만 맞추는지 읽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교를 임용고시를 보실 선생님들 정도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뭐가 안 맞냐? 주어 동사 일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또 세 번째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철수가 학교에 간다. 그리고 영희가 학교에 간다. 그리고 바둑이도 학교에 간다. 그리고 선생님도 학교에 간다. 라고 쓸데없는 그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할 때, 내지는 자기가 읽을 때는 그 접속사가 있는 게 부드러워요. 남이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복 생략 가능한 거는 빼십시오. 그거 작성할 수 있는 시간에 빨리빨리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다 빼십시오. 따라서는 정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 부분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빼십시오. 따라서 썼다. 그 얘기는 여기서 점수를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다 빼십시오. 중언부언 할 시간 없어요. 아까 60분 시간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중언부언 하고 있으면 60분 안에 죽었다 깨나도 못 씁니다. 허덕허덕대면서 써야지 겨우 60분 안에 써요. 그러니 중복 생략 가능한 건 생략을 다 하십시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실제 작성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3시간, 5시간 걸려요. 왜? 일단 논술에 쓸 교육학 내용들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의 구조 익숙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맞춰가면서 쓰다 보면 3시간, 5시간 걸리는데 당연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지고 나면 15분 안에 문제 읽고 글의 구조 다 뽑아낸다고요. 이미 글의 구조 자체가 주제와 연관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이렇게 글의 구조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바로 이 5점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기본으로 글만 써도 5점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임용시험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시험이지 절대량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용시험에서 되는 방법은 남들보다만 잘 맞으면 돼요. 5점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가장 안 맞는 방식이 서론 결론 안 쓰고 본문 내용만 쓰는 거. 기본으로 여기 3점 깎이고 들어가요. 두 번째 방식이 범용으로 된 서론 결론 쓰는 거. 주제 연결성 2점 깎이잖아요. 먹고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그걸 깎이고 들어가는 그 바보짓을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 여기 이 화면에 관련돼서는 학습 전략 공개되어 있는 거 보시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혹시 실수할까봐 지금 오늘 오후부터 기출문제 해설을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그거부터 하고 잠시 쉴게요.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아셔야 돼요. 되게 문제를 읽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 공통 부분은 빼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차례로 다 읽습니다. 쫙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 뽑아야지. 그러면 또 읽어요. 이 많은 양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 뽑아요. 그렇게 되면 15분 안에 문제 파악하고 글의 구조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느냐? 이거는 지금 첨삭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문제 읽는 방법을 같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 보면 가장 첫 문장에 대주제가 나와 있어요. 오늘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장만 봐도 이거는 문제 제기로 하면 되겠네. 학교 현장에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되죠.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토의식 수업 활성화에 대한 교사회의를 개최했다.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글의 목적 뽑을 수 있죠. 이 글의 목적은 내용,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을 근간으로 해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글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글의 의의는 뭡니까? 항상 맞는 얘기죠. 이러한 활성화를 통해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통해서 여기 소통과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글의 의의가 되겠죠. 여기 이거 안 쓰겠다? 그냥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서론에 문제 제기, 글의 목적, 글의 의의 다 뽑았어요. 이걸로 끝났다고요. 내용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방향성까지 다 잡혔어요. 그다음에 본론의 내용에 소결론들 뽑아야 돼요. 그거는 이 내용을 보면서 뽑으면 안 됩니다. 건너뛰어요. 어디로 가느냐? 밑에.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키의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을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역할 각각 한 가지. 이게 두 개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 학생 역할, 지식론의 명칭. 합이 4개고 이 4개 내용을 써야지만이 4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4개를 안 쓰고 빠졌다 그러면 그거마다 1점씩 간다는 얘기죠. 채점 기준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걸 놓고 나면 바로 여기서 소결론을 뽑는 겁니다. 지식론의 명칭 아직 내용 안 읽어봐서 어떤 지식론인지 몰라요. 하지만 비고치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일 것 같아요. 사회적 구성주의일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면 땡땡 지식이라고 치자고요. 학교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땡땡 지식을 중심으로 이행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소결론 뽑을 수 있어요. 내용 안 봤어요. 근데 바로 소결론 뽑았어요. 거기에 다뤄야 될 내용 뭐냐? 명칭, 지식의 성격, 교사 역할, 학생 역할 이 4가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한 패러그래프 이제 뭐뭐 써야 된다는 거 알았으니 그건 나중에 저 위에 사례 보면서 채우면 돼요. 두 번째, 소결론. 비교사가 말하는 영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선정해주는 시사점, 조직 방식의 명칭, 장점, 단점 각 한 가지. 그러면 시사점 한 가지, 조직 방식 명칭 한 가지,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합이 4가지고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4점에서 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내용 안 봤지만 소결론을 뽑는 거죠.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교육과정 이외에도 에서 누락된 영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가칭으로 뽑아 놓는 거죠. 이러한 영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 하나. 꼭 써야 될 내용이 명칭,
그다음에 장점, 단점 하나씩 꼭 써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교사의 의견이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위키 활용할 때의 문제점 두 가지, 이게 이론적인 근거 두 가지와 적용 사례 두 가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오레오에 R 두 가지, E 두 가지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소결론. 교사 입장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기 위해서 정착 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소결론을 뽑으면 돼요. 놓고 정착 수업 원리 두 가지 쓰고 적용 시에 문제점 두 가지 쓰면 되겠죠. 네 번째 소결론. 스타인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의 유형을 따를 때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의 유형의 명칭,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해서 명칭 하나, 방안 두 가지 해서 합이 3점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1점씩 까겠다는 얘기죠.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은 위를 봐야지 돼요. 모르니까 땡땡 문화 유형으로 쓰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땡땡 문화 유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가 소결론이 될 거예요. 이 개선 방안은 꼭 스타인호프와 오웬스하고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개선 방안으로 쓰면 충분하다고요. 이렇게 놓고 나면 소결론 다 뽑았고 어떤 내용이 빠지면 점수가 몇 점이 빠지는지가 그대로 나오죠. 놓고 여기에 본론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땡땡 해놨던 거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를 읽어야지 한 번 읽으면서 글의 구조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15분 안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5분 안에 잘 안 돼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하고 기출문제 첨삭을 통해서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기출문제 첨삭을 받으시는 거 준비하실 때도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 몇 분, 요거를 첨삭을 할 때 적어주세요. 본인이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못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약한지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2달 정도 이렇게 첨삭을 받다 보면 다 1시간 안에 다 돌아요. 2달 동안 첨삭을 받다 보면.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시간 많이 걸려도 제대로 하는 거, 지금 시간 여유 있을 때 제대로 하는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그 원래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문제 보고 뽑았었죠? 이거 처음 딱 보면서 딱 그대로 뽑아서 놓고 땡땡만 바꿔놓은 거예요. 첨삭 받을 때 이 양식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있냐? 이거 이렇게 해보라고. 저 글의 구조를 문제를 보면서 그대로 뽑아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으로 해놨던 거 말만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첨삭할 때 글의 구조가 처음 뽑아서 쓰도록 돼 있으니 문제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바로 뽑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꼭 써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놨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미 보셨다시피 특징 한 가지, 뭐 장점 2가지 쓰라는 거 안 쓰면 점수 까진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대로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실제 나온 점수하고 논술 예상한 점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막연하게 썼을 때는 자기가 내가 장점 2가지인데 장점 2가지에서 하나 빠졌어. 그러면 1점 감점 하겠네? 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감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